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55만 국군 장병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가야왕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채택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잠시 주춤거리고 9.19 군사 합의 이행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지만 남북 간의 대화가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보다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중국 견제에 중점을 두면서 동맹국들에게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급속한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대비 태세는 우리의 자존과 생존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정세균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먼저 그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증이 8월 말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예, 아마 검증위원회에서 추가로 좀 들여다봐야 될 내용들이 생겨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말쯤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15개월째입니다.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조속히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부울경 동남권 광역교통 철도망 건설이 필요합니다. 예. 부울경 메가시티 어제도 답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만은 현재 850만이 살고 있는 부울경 동남권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광역교통망이 필요합니다. 동남권 이제 순환철도망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강력교통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총리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는 철도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으로부터 사업 요구가 있을 때 그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그래서 하게 될 터인데 동남권의 순환철도에 대해서는 아마 국토부와 지역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뭐 예타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퇴임을 앞두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드님 문제 때문에 또 제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지금 국방부의 견해는 그 휴가명령 자체는 적법하다 이런 견해죠? 예, 지금 현재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대 행정업무 그 통합 시스템에 나와 있는 기록은 과거에는 종이 문서로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해왔지만 이제 전자정부로 되면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전산화돼 갖고 관리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나 이 전산 정보나 다 동일한 그런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도 참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그 행정 후속 조치나 이 행정 처리가 좀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으면은 이게 자신 있게 시원하게 이게 말씀을 해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기본적인 그런 1차 병가에 관계된 내용, 그 다음에 2차 병가 때에 이렇게 신청을 했던 그런 기록, 그리고 연가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분명히 허가권자가, 승인권자가 승인을 했을 것이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 과정에 어떤 상황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밝혀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입장 자료를 낸 것도 그런 규정과 훈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것이지 다른 뜻으로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리고 명령은 지휘관이 내리지 않습니까? 예. 예. 국방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라 지역 부대장이 명령을 내렸고요. 지휘관은 그 국방부 훈령이나 육군 규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입각해서 내린 걸로 돼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그 당시의 부대장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도 제가 살펴보니까 이 지역대장, 부대장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부대장인 지역대장 비중령의 증언을 보면은 서씨의 휴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도 없고 휴가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본인이 기억할 건데 그게 없다. 그리고 많은 간부와 행정병이 있는 상황에서 조용히 덮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예하 지휘관이나 참모들이 병사들의 병가나 연가 건의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승인권자였던 본인은 본인의 지휘 스타일상 이를 굳이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건의나 승인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훈령에 따라서 지휘관 입장에서 병가의 10일 범위 내에서 다 조치를 했고, 그렇다면 명령 그 자체가 적법하고 어떠한 본인이 어떤 특혜성이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믿어야 되겠죠. 저는 당연히 그 통합 시스템에 나와 있는 그 기록 내용을 갖다가 믿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다른 사안과 특별한 사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는 다소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거나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이 사안을 통해서 군을 폄훼하거나 그리고 군의 명예나 신뢰 그리고 현재 중대장이나 대대장들 각 지휘관들이 열심히 자율적인 범위 내에서 병사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지휘권에 손상이 올까 봐 억제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의무복무로 이제 징병제 하에서 군에 들어와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정말 그 부당한 대우나 또는 불합리한 그런 조치들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국가에 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지휘관리의 목표입니다. 그럼 모든 훈련과 규정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 장병들이 정말 안심하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게 다 규정이 돼 있지, 누구한테는 잘해주고 누구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차별적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장병들한테 다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혜택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그런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부모님들이 궁금하거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상담하거나 요청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지금 지휘관들하고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특히 일반 병사들이나 군 입대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 오히려 더 엄격해지고 이런 소통의 과정이 없어지도록 하면은 어느 지휘관이 이렇게 자율적인 자기 지휘권 범위 내에서 휴가를 보내고 하겠습니까?
예, 그런 사실은 이제 그런 계약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국방부에서도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예, 지적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요즘도 부모들이 전화나 카톡이나 밴드나 여러 가지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병사들이 아프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지휘관이 자율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도록 해주고 말이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오히려 역행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장관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이제 다음 달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되는 날이죠. 예. 예, 예. 대규모 열병식에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전망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10월 10일이 북한 당 창건 75주년 행사입니다. 그래서 75주년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 대규모 행사 준비를 현재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식별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24시간 북한의 그런 군사적인 활동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열병식 그 준비에 지금 치중하고 있고 대부분 지금 수해 복구라든지 이런 데 치중하고 있고 도발과 관련된 그런 특이 징후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은 뭐 늘 그렇게 해왔지만 단시간 내에 어떤 준비를 해서 언제든지 뭐 미사일 발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시도 군사 대비태세나 이런 데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군사 대비태세는 늘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SLBM 시험 발사라든지 이런 징후도 없다는 겁니까? SLBM 그 심포조선소 쪽 관련된 그런 움직임들은 지금 현재는 수해 복구와 관련된 그런 움직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지만 뭐 발사 준비와 관계된 부분은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기자인 미국의 그 밥 우드워드 신간 레이지 경로 여기서 보면은 2017년 6월 달에 작게 5027 여기에서 80여 개의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기사가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작게 5027도 과거의 그 작게 명칭이고 지금은 작게 5015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도 좀 잘못된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한 그런 계획이나 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고 저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작게는 우리가 한미군 공동으로 작성을 하고 우리가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그 책에서 보면은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 내용에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남북한의 어떤 그런 군사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뭐 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남북한의 그런 적어도 핵을 제외한 모든 이런 재래식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 언제든지 유사시에는 우리가 초전에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아까 외교부 장관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대중국 견제가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쿼드 플러스 등 집단 안보 기구에 혹시 미국이 이제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벌써 미국의 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얼마 전에 하와이 종전 75주년 기념회에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방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쿼드 플러스에 대한 부분은 외교부 장관께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미국이 그것을 제의한 그런 사안은 없고,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는 한미 동맹,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한미 동맹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한미 동맹이 공고하게 유지가 되면서 나머지 우리 이제 주변 강대국들하고도 국방 군사 분야에 또 그 우호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군사 외교 또 기본적인 외교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국방부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부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시작전권 문제는 벌써 한 30년 됐죠. 문제가 87년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어느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특정 시기를 정해서 추진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또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진행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어떤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도 제가 안규배 의원님께서 질의 때 모든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잘 이렇게 추진이 돼 왔고, 지금까지도 잘 진행이 돼 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다만 금년 후반기에 우리가 연합 지소 훈련을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이제 상황 때문에 미척의 정원 요원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것을 좀 조정해서 우리가 하면서 FOC 검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과제들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좀 변화되는 상황, 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잘 조율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 이제 FOC 관계도 지금 상당히 연기돼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임무 수행 능력 FMC 검증도 상당히 불투명하게 돼 있고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2022년 5월까지 과연 이게 환수가 되겠느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어떤 보관이 있습니까? 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그것을 하면은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조건이 성숙될 때 우리가 전자권 전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일부 차질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미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다음 장관이 잘 이렇게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시작전권은 우리의 이제 통일정책과도 매우 연관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고 있을 때와 없을 때 상당히 국제법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시작전권은 우리의 자존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우리 군이 현재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더 갖춰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할 것 없이 정말 막강한 그런 군으로 성장해 있고, 그럴 능력이 충분하다, 그런 작전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침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건 검증은 자칫 미국의 승인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춰지고요. 사실상 미군과 같은 수준의 군사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걱정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차라리 조건 충족이 아니라 특정한 시점을 다시 정해서 이거는 또 정치적인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계획적이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어떤 양국 간에 정치적인 그런 또 결심을 해서 잘 협의가 되면은 그렇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전자권 운영 시스템으로 그 미래연합사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다 그러면은 언제 전자권 전환을 해도 문제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미군 고위 관계자들,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뿐만 아니라 고위 관계자들은 뭔가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은, 다른 또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자권 전환 이후의 문제도 아까 장관께서 답변하셨는데 지휘구조 문제. 우리가 합참이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합참이 있고 미래연합사령부가 있고 유엔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세 개의 한반도 전역에서 그 세 개의 사령부가 지휘구조를 어떻게 지금 가져야 된다고 합니까? 각각의 역할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춰서 서로 상호 협조하고 지원을 잘하는 그런 구조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전역에서의 최종 총사령관은 누가 됩니까? 미래연합사령관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유엔 사령관은 전력 제공국들의 전력 지원하는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한국 합참은 합참에 주어진 고유 작전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은 평시에는 지금 합참의장이 작전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훈련을 평시에는 계속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휘구조가 되면은 전시에는 오히려 합참의장이 빠지는 결과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작전상 전쟁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허점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연합사령관이 되는 사성장군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군사 전문성도 가져야 되고, 평소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든 작전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전쟁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 위기 관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초기에 바로 이렇게 전쟁으로 돌입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관리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잘 캐치하면서 작전을 잘 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합참의장이 또 옆에서 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같이 서포트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바대로 지난번에 7차 협상 이후에 지금 다른 진전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소파 협정이라든지 그동안의 SMA 특별 협정 이런 부분을 될 때 이번에 이제 새로운 항목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차제의 협상의 어떤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바꾼다든지, 오히려 거꾸로 소파에 근거 없는 특별 협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소파를 개정하자,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의 SMA 틀 내에서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공평한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형이냐, 뭐 소요형이냐, 이것은 나름대로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느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뭐 어렵고, 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서도 현재의 틀 범위 내에서도 양국이 잘 협상을 하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장관님 그동안 튼튼한 안보, 문재인 정부의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 소임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군을 떠나시겠지만 국민들과 전 장병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하여튼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의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국익우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혜롭고 강력한 외교 안보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